최근에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 일본 영화 역대 흥행 기록 1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기존의 1위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갖고 있었던 316억 8천만 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거의 3,300억의 흥행 수익이 지금까지는 1위 기록이었는데, 최근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누적 346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3,650억의 흥행 수익을 올리면서 센과 치히로의 기존 기록을 아예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이 어떤 시국인지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국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극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1, 2위 규모의 극장 체인들도 지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지금 몸을 다 사리고 있습니다. 좀 규모가 큰 영화들은 무기한 개봉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아예 볼 영화 자체가 없으니까 어느 극장을 가던 간에 상영관이 거의 다 비어있는 그런 슬픈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암울한 극장 상황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작품이 등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례가 없는 악조건 속에서 흥행갱신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귀멸의 칼날 시리즈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옆나라 일본에서는 이렇게 귀멸의 칼날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극장판인 무한열차편이 국내에도 곧 개봉을 한다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게 유명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왜 유명한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감상들을 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유명하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공부도 할 겸 해서 시즌 1을 쭉 봤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인들이 왜 저렇게까지 귀멸의 칼날에 아주 그냥 환장을 하는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함께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보신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아예 안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멸의 칼날이 대략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냥 세 줄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본에서는 약 1000년 전부터 약간 뱀파이어처럼 사람을 사냥해서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혈귀라는 일종의 도깨비들이 존재를 했고, 그리고 그런 혈귀들에 맞서기 위해서 귀살대라는 조직이 형성이 돼서 혈귀들과 1000년 가까이 전쟁을 벌여오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그렇게 1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1910년대가 작품의 배경이 되는데, 어느 날 주인공 탄지로의 가족이 혈기의 습격을 받고 여동생인 네즈코가 혈기로 변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탄지로는 여동생 네즈코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 놓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혈기를 잡는 귀살대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귀살대원으로서 혈기를 쫓아가는 그런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는 게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점 더 단계별로 더 센 혈기들을 상대하게 된다는 그런 되게 직선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를 살펴보면 이건 전형적인 성장형 소년 만화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낀 지점도 바로 이런 이야기 구조에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흔히 소년형 성장 만화라는 그 수식어에는 전형적이라는 또 수식어가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년 만화라는 거는 흔한 장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그런 전형적인 소년 만화가 최근 10년에서 20년 동안은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최근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2000년대 이후의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흐름은 그 이전처럼 외부 세계의 어떤 것과 대결을 벌이는 모험극이 아니라 주인공의 내면 세계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심리극이나 사소한 일상을 다루는 치유물, 그런 것들이 주류를 차지해 왔었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 작품의 장르는 거의 다 현대의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학원물 같은 것들이 거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불호를 느낀 일반인들이나 성인 시청자들은 이쪽 세계를 점차 이탈하게 됐고,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의 고인물화는 서서히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진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건 기동전사 건담과 진격의 거인, 그리고 그 유명한 러브라이브의 팬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리치력이라는 항목이 있죠. 근데 이건 부유한의 리치가 아니라 어딘가에 닿는 범위를 나타내는 리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당 작품이 얼마나 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건데, 자, 보시면은 이 지표에서는 건담과 진격의 거인이 각각 458만 명, 754만 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의 잠재적인 팬층이 400만 명대, 700만 명대라는 거를 그냥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반면에 러브라이브의 리치력은 얼마냐? 186만 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건담과 진격의 거인 두 작품이 러브라이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 밑에 항목, 평균 단가라는 항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해당 작품의 팬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작품을 소비하는데 지불하고 있나, 그러니까 지갑을 열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이 작품에 평균적으로 쓰고 있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러브라이브는 두 작품에 비해서 거의 9에서 10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담과 진격의 거인 팬들이 한 명당 대충 10,000원 정도를 이 작품을 보는데 쓴다면, 러브라이브의 팬들은 평균적으로 9에서 10만 원 정도를 이 작품에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브라이브를 보는 사람의 수 자체는 훨씬 적은데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는 훨씬 더 높은 이런 기현상이 지금까지 벌어져 왔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이런 통계로도 증명이 돼서 일본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그 유명한 제작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막 공유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돈이 되는 소위 씹덕물에 훨씬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저희 한국의 모바일 게임 업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헤비 과금러, 그러니까 한 명이 1억 이상 쓰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모셔오기 위해서 게임들이 그런 안 좋은 구조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수익 모델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좀 수익적으로 괜찮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어느 업계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보편 다수의 새로운 팬들을 계속해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대중성이 있는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업계 전체가 선순환이 되고 그 중에서 한 번씩 명작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전체 파이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본질적으로는 결국에는 일반인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귀멸의 칼날이 바로 이런 조건에 부합을 하는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싸우고 뼈를 깎는 수련을 통해서 미지의 위협에 맞서고, 그러면서도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공감하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귀멸의 칼날은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너무나 보편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전부 다 유입이 돼서 함께 열광을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저는 귀멸의 칼날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사실 만듦새를 좀 논하자면 저는 까고 싶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작품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비판해 왔었던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그런 폐쇄적인 흐름을 이 작품이 조금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반게리온 영상을 만들 때도 드렸었던 얘기인데,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메가 히트작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당 히트작의 작품을 따라하려는 일종의 아류작들이 따라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우주전함 야마토와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가 나오고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메카닉물들이 쏟아졌었는지, 그리고 또 에반게리온 이후로는 얼마나 많은 학원물과 심리극, 소위 세카이계의 작품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면 귀멸의 칼날 같은 작품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으니 그 이후에는 이 작품처럼 전통적인 소년 만화의 서사를 가지는 그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근 10년에서 20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오타쿠 위주의 장사가 어쩌면 드디어 귀멸의 칼날 때문에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귀멸의 칼날이 단순히 인기가 많은 작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가 귀멸의 칼날의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 조금 과장을 하면 이렇게까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추측컨대 일본 사람들도 내심으로는 이제는 좀 이런 오덕물들만 판치는 모습은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성장 만화의 서사를 보여주는 귀멸의 칼날에 이렇게까지 많은 환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이유를 짚어보자면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의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만드는 것도 이 작품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작품이 하필이면 1910년대의 다이쇼 시대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실제 역사에서는 어떤 시기였느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완성하고 국가의 군대화를 이뤄내서 한창 제국주의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그런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국에게는 가장 암흑의 시대였지만 일본이란 국가의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시대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근대화가 거의 완료되어서 지금의 현대적인 생활상과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현재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어떤 자신들의 문화적인 원형 같은 걸로 다가오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멸의 칼날 작품 내에서도 그 시절의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을 해서 굉장히 풍요롭게 지내는 모습들을 공들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귀멸의 칼날은 그런 배경을 일단 설정을 해놓고 그런 작품 배경 위에다가 가족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그런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을 이끌어준 스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기특함도 갖추고 자신에게 닥쳐온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전통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하필이면 그 주인공이 이 바람직한 청년이 일본의 전통을 계승하는 느낌을 팍팍 주는 사무라이를 너무너무 연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기가 웬만하면 더 힘들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순신 장군의 시절을 다룬 영화 명량이 조금 상업적이라는 거는 사실 알고 있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이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인 겁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작품을. 자, 그래서 그동안 가뭄과도 같았던 성장 만화라는 장르가 복귀한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인데 작품이 다루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나 주제의식, 어떤 가치관까지도 우리 일본의 좋았던 옛 시절을 다루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짐작컨대 일본 국내에서는 거의 치트키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해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간만에 좀 나쁘지 않은 괜찮은 작품 하나 나왔네, 이런 정도의 감상이지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 작품이 저번에 깔고 있는 그 문화적 코드들이 완전히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 사회적인 열광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물론 그런 논란이 있긴 했죠. 그 탄지로의 화투형 귀걸이 디자인이 일본 우길기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가 돼서 나중에는 그 디자인을 조금 수정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기살대의 당주인 우부야시키 카가야가 사실은 일본의 천황을 은유하는 것이고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귀살대들은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절의 그때 일본을 은유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좀 확대 해석이라고 보는 게 시즌 1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탄지로와 네즈코가 사실은 귀살대 법칙을 어긴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걔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당주가 얘들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논하는 그런 회의를 여는데 구인의 주들이 당주에게 막 반발을 하면서 쟤들은 봐주면 안 되고 우리 조직의 원칙대로 쟤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작품이라면 이런 장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당주가 천황인데
어디 천황의 말에 그렇게 대들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어쩌면 당주 당신보다 우리 조직의 법이 더 위에 있다. 이런 식의 굉장히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건 뭐 제국주의 미화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좀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일본인들 특유의 그 자국 문화에 대한 애착이 작품 전반에 녹아든 것이라고 보는 게 저는 조금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이 늘 비판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확실히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뭐 우길기 디자인을 아직도 이렇게 주인공의 주요한 소품에 넣어놓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부주의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제국주의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귀멸의 칼날이 뭐 소위 외색이 짙은 작품이다. 어떤 일본적인 세계관이 많이 반영이 된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뭘 제국주의까지 뭐 일본의 천황까지 가져와서 비판을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귀멸의 칼날이 일본에서 지금과 같은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유는 첫 번째, 전통적인 성장 만화의 서사를 가져오고 인간 보편적인 가치를 얘기해서 일본 사회 전 연령대의 폭넓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자국 문화와 과거의 시절에 대한 일본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귀멸의 칼날이 인기를 끈 가장 주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전투씬 연출이 좋다, 서사의 전개가 빠르다 뭐 이런 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본질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체적인 완성도가 낮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작품 설정의 구멍도 사실 너무 여기저기 많이 보여서 솔직히 좀 허술한 구석이 많은 작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소수의 오타쿠들 위주의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했을 때에도 지금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어떤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뭐 우익 논란이 나온 김에 제가 요즘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진격의 거인도 사실은 우익 논란에 항상 시달리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언젠가 진격의 거인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왜 일본 사람들이 귀멸의 칼날에 그렇게 환장을 하는가, 전 사회가 들썩들썩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 국내 1월 말에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극장에서 반갑게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